자, 여러분 다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하는데 사람이 더 들어오면 이야기했다. 미리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니 뭐니 그따위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걱정은 저기 프론트 리액트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하는 거예요. 보안이나 인프라는 그냥 항시 뽑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나 잘해가지고 좀 좋은 데 갈 생각이 나세요. 예. 거기는 여기는 애초에 사람이 적은 곳이에요. 주식으로 치면 가치주의인 거죠. 한 2년 빠듯할 건데 이게 영원화 해가지고 외국으로 뗄 준비를 하세요, 다들. 2년 안에 영어를 뚫는다 생각을 하고. 소진아, 너 저녁에 레드모어 넣으니? 오늘? 어, 봐야 알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게요. 야, 씨. 너무한 거 아니니? 여유 있으면 들어갈게. 아, 동영상 가기가 너무 편해서 바쁘기도 하고요. 와, 씨. 서운해. 주영 씨 좀. 아니, 한 칸만 좀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주영 씨, 예, 착석하세요. 예, 주영 씨 착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투드래곤 김남용 팀장님 짝짝짝. 김남용 멘토님입니다. 짝짝짝. 다들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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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더 왔나? 자, 진현석 씨가 안 왔는데 뭐 이거 어차피 녹화를 뿌릴 거니까. 서진아, 아무리 그게 편하다고 해도 그 우리 멘토님 자리에 좀 앉아 계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네, 제가 일차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 아. 자, 그러면 이제 다 왔나? 서정현 씨는 누구죠? 저희 아마 이기 2기 수업 때, 네. 서정현 씨는 누구죠? 2기 때 멘티분이,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다 왔어야지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상비원 보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갔냐? 클라우드 연구소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일단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가트너에서 2027년까지 예측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OT는. 자, 관련된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가트너에서 자료는 가트너 자료입니다. 2027년까지 클라우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된 웨비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외 다른 정보와 모두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게 소진아, 이게 제가 저녁에 이야기할 워렌 버핏이 최근에 TSMC를 매수했는데 왜 매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어제 저의 유튜브 방송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워렌 버핏의 뷰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클라우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클릭하시면 커지거든요. 자, 요거서 한 사이즈만 좀 키워보죠.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면 손바닥 이게 뭐였더라? 네. 손바닥을 클릭해 주세요. 네.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홍보회사 다닐 때 빅 PR이라는 뭐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물기를 깊고 넓게 파야 그렇게 파서 강물의 양을 늘려야 큰 어종이 온다. 요런 걸 이제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기획을 크게 해야 크게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환경부터 세팅을 제대로 해야.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게 이 가트너 자료의 핵심입니다. 왜? 기술 혁신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 클라우드를 역량으로 지금 이제 만들려는 다음 새로운 시장 중에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와 전기차 그리고 산업 클라우드입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여기서 혹시 메타버스는 제가 이제 세미나까지 갔다 오면서 메타버스 총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었고, 전기차는 어떻게 연동되는지 아시는 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투자를 하시다는 거나 멘토님은 빼고요. 멘토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전기차와 자동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자율주행 뭐 이거 하시는 거 아시는 분? 이거 메타버스와도 연동되어 있는데 없으신가요? 참고로 테슬라도 GCP랑 AWS를 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4단계까지는 그래도 그거 자율주행차 혼자서 되는데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면 도시 전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바꾸려면은 퀄컴에서 보통 그걸 하는데 그걸 바꾸려면 도시의 곳곳에 IoT 기기와 엣지 기기가 들어가서 그걸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어야 돼요. 아직까지의 자율주행은 고속도로까지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다 클라우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업 클라우드. 이제 특정 영역 산업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가 나온 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또 이제 연결 인증으로 연동이 돼서 메타버스 안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시장을 늘리려는 거고 이것들 사이에서 연결 인증이 있다.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애플이 지금 AR, MR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거 만들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폰은 없애겠다. 이걸로 다 대체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홀로렌즈라는 게 있어요. 500만 원 주고 사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싸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컴퓨터 한 140만 원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기존의 게임용 이런 형태가 아니라 완전 생산성 업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우주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리는 클라우드 회사로 완전 전환하고 난 다음에 메타버스를 다음 버전의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TSMC에서 이 칩 봤고요. AR, MR 이 칩은 스마트폰 칩보다 오히려 성능이 낮아요. 낮은 대신에 통신이 2개가 들어가고 통신이 더 필요해요. 얘네들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마이크론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버핏의 빌 게이츠 패밀리거든요. 버핏이 부자. 예. 그리고 이거를 자동차 쪽으로 주로 칩을 담당하는 게 TSMC고 지금 시대는 모두 개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문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의 1위가 뭐다? TSMC. 반대로 규격화된 개별 반도체가 아니라 규격화된 반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피를 본 게 인텔이에요. 그래서 인텔이 무리하더라도 우리는 파운드리를 하겠다. 그게 클라우드로 촉발된 지금의 현 상태입니다. 클라우드로 하이퍼스케일이 되니까 거기서 개별 반도체를 만들고 AI가 들어가고 AI 반도체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주문형 파운드리에서 주문만 하는 거예요. 설계는 자기네들이 하고 각자 맞춘. 그게 지금 클라우드로 촉발된 상태고 버핏은 TSMC로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갔던데 나머지 다른 가치 투자자 버핏이랑 같이 포커치는 가치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어디로 들어갔냐면 마이크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자, 이번 경기 침체는 40년 만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TSMC든 지금 다 났습니다. 예. 아예 온 김에 이런 것도 얻어가야지. 이런 걸 레드모어 과정에서 배웁니다. 자, 권서진 모더레이터님, 레드모어 과정의 훌륭함을 조금이라도 어필을 해주시죠. 네, 그 몰랐던 시장 상황이나 경제 같은 거 볼 줄 아니까 좀 저런 거 파악하기는 네, 확실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쯤 할 줄 알아야 자기가 자기 커리어를 스스로 연구하고 리더로 활용하고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클라우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이미 클라우드는 테크 혁신, 기술 혁신은 끝났습니다. 주류입니다.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불리는 게 다음 2027년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도 클라우드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때 클라우드가 49만 4,8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의 뭐 20% 30%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에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4,900억 달러에서 5,90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SMC도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 반도체는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그거는 중단할 수도 없는 거지만 계속 더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2023년에는 5,900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노리실 때도 메타버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노리시게 될 겁니다. 이건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거예요. 자, 2022년 지금 50% 정도가 기업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지만 2027년에는 90%가 다 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27년에 이제 성장 한계점이 온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저 클라우드의 그 시스템이 더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5년 동안 최대한 많이 커서 다음 창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C레벨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를 봤을 때 한때는 이제 그 파괴적 혁신이 기술 혁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게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의 역량을 키우는 상태였습니다. 쿠버네티스가 데브옵스가 풀렸다든지 테라폼이라든지 그 코드 기반 자동화라든지 그런 게 지금 상태죠. 이 다음에는 퍼실리테이터, 클라우드가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혁신이 일어날 거다.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개발은 사스 개발이죠. 이 사스 개발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게 수직 통합이 될 거라는 게 이 전체적인 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스트럽터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이네이블러라는 단어를 좀 더 익숙하게 익혀보시면 되는데 디스트럽터라는 거는 원래 경영 쪽에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했을 때 디스트럽팅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파괴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 단어로 그냥 번역을 하면 안 나와요. 그 이네이블러는 우리 입장에서 번역을 한다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 실행 기술로 이 업계 용어처럼 쓰이게 됩니다. 기술 경영 영역에서 쓰이게 되는 용어예요. 이 가트너 자체가 CIO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실수록 편합니다.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권소진 모더레이터 같은 분이 이제 퍼실리테이터인데 혁신은 났으니까 그거를 좀 더 촉진하는 스케일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도 확장을 하는 역할을 하죠. 이제 비즈니스로 디스트럽터, 비즈니스 혁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기술 대체는 끝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류로 정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사람들의 역량도 충분히 나오게 되었고 그 역량에서 아직 제대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레거시에 있다가 이 과정을 듣고 전직을 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팬데믹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 썼습니다. 이 메시라는 플랫폼이 메타버스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 홀로렌즈는 500만 원 정도 하지만 미국으로 치면은 싼 편이고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쓰고 있습니다. 공급망 사실 공장 일이라는 게 젊은 층에게 인기가 없는 일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일자리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 스마트 팩토리와 그 다음에 저기 관리자 몇 명만 두고 반대편에서 뭔가 고장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지구 반대편에 고장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홀로렌즈 등 가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수리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하고 동시에 그걸 마이크로소프트 RPA가 있거든요. 노코드로 사용하는 그 RPA를 통해서 자동화시켜서 공장을 거기에 관리자가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으로 지나면 공장이라는 제도 안에서 거기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스크립팅 비스무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노코드로 가볍게 자동화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대부분 넘어가게 된 공장의 이유도 스마트 팩토리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 데다가 세금 혜택까지 났기 때문에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징인데 IR 자료는 보통 우리가 이걸 할 겁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로 나옵니다. 실제로 미군에도 도입되고 있는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참고로 사티아 나델리가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그 발표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타와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사티아 나델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를 메인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AWS가 여기에 진출을 하고 있지 않고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그 GCP 같은 경우는 여전히 머신러닝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어차피 3이니까 그렇다면은 AWS와 잘 연동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프로바이더 없이 잘 연동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요새 확장 중입니다. 일단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본격적으로 제조업으로 진출 중입니다. 이런 게 산업 클라우드예요. 각 영역의 산업에 적합화된 종합적인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지금 모두 CSP들, 클라우드 제공 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즉 아웃풋 비즈니스의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개념이 클라우드 수직 통합입니다. 즉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을 통해서 클라우드가 CSP가 SaaS 서비스까지 완전 제조업계에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SA 구조와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클라우드를 병행해서 쓰게 될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서버링 클라우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정도와 산업 클라우드 정도로 업계 전용 클라우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 클라우드요. 엣지 그리고 온프레미스지만은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되는 요렇게 4개 정도로 이제 계속 그 병행해서 왔다 갔다 해서 쓰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 기반 기술로 A 단계 베이직 인프라스트럭처 온프레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 B 단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요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에퀴닉스 같은 하이퍼스케일의 제공 시스템이 되었죠. 본격적으로 이 B와 C
사이가 이제 클라우드로 대체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부터는 이제 SaaS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보통 B2B지만은 여기서부터 D 정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플랫폼으로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D 단계에 있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죠. 구글이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도 네이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웹에서 클라우드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F 이걸 다 병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CSP들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전부 통합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에 관해서는 이쪽 부분들이 더 전문가들이니까요. 저쪽 시장은 따로 SaaS 서비스로 B2C 시장은 SaaS 서비스로 다들 도전하지만 B2B 시장 특히 제조업 영역 시장은 잘 도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나오는 개발자 연봉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CSP 회사들이 저쪽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쿠버네티스, 오퍼레이션, 데브옵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단계가 개발 단계입니다. 저것들을 쓰는 것들요. 네. 장기적으로 저렇게 분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버링 클라우드와 인더스트리 산업 클라우드에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이것들을 수직 통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야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걸 고려하면은 AWS ECS를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MS 구조를 만든 쿠버네티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쿠버네티스를 쓰지 않는 것은 오히려 확장할 가능성이 적으니 미래가 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뻔한 게 아마 저는 한국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제 땅덩이가 적고 인구도 적고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냐 온프레미스나 퍼블릭 클라우드 이쪽에 관련된 것과 메타 이게 광역 커뮤니티 클라우드거든요. 광역 클라우드 그리고 5G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리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쨌든 이제 광대역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5G 모바일 이제 이건 통신사에서 담당할 영역이고요. 예. 캐리어 네트워크, 예. 그리고 IoT 엣지 클라우드, 그리고 네트워크 엣지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 제대로 안 된 영역은 이제 통합이 되면서 클라우드와 진행이 되겠죠. 자, 시큐리티 관련돼서 보면은 과거에는 온프레미스가 더 안전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더 안전하다는 게 글로벌 CIO의 정석적인 뷰예요. 이거는 글로벌 CIO가 보는 정확한 뷰예요. 자, 2014년경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온프레미스보다는 덜 안전하다. 그러니까 작게 써야 된다.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항상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시큐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석적인 뷰예요. 즉 보안업계는 일종의 사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왜 AI 스크립 보안업계로 후순위를 뒀는가? 보안업계는 현재 공공 고객사와 워터폴 고객사가 클라우드 전환이 지금 뒤늦게 발걸음에 맞추어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사실은 보안업계에서 제공하는 보안보다 하이퍼스케일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체적인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사실 지금 현재 한국 보안업계나 글로벌 보안업계는 모두 글로벌 보안업계를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보안업계는 뒤늦게 늦었다라고 생각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MSP 쪽에서 제공하는 보안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인 서비스에서 그냥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순수하게 보안 매출만 보면은 글로벌 1위 보안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게 자체적인 생태계라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근데 보안 업계라고 하는 게 인프라 업계보다 보안이 덜하면서 금전적인 가치도 덜해요. 그래서 사실 보안 업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공격자 관점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하이퍼 스케일은 공격이 안 통해요. 즉, 지금 현재
한국 클라우드를 만드는 건 빼앗기기 싫다는 엇나간 애국심으로 한국 내에서 시작하는 소규모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SK CNC 역시 클라우드였습니다. 근데 하이퍼스케일러급의 클라우드와는 안정성 차이가 크다는 걸 훨씬 알게 된 거죠. 데이터 센터 이중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리전 하나 날아갔다가 다시 이제 되살린 AWS 정도나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즉 보안업계 출신인 C 레벨급들도 보안업계를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직접 가서 크로스체크해서 물어봤어요. 이미 MSP에 주도권이 뺏겼고 뒤늦게 안넷과 SK 시더가 MSP를 하려고 뒤따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글루 스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AWS 자격증을 따라 공공기관이 바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CF는 CSP는 뒤늦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ISMSP 인증이나 국제 인증은 AWS 다 받아놨는데 공공기관에서 안 받으려고 어떻게든 저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한국 자체가 저항하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 모든 보안업계의 담당자들이라고 해야 임원들이 안주했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CSP, 네이버 클라우드든 NHN 클라우드든 이 CSP들이 하이퍼 스케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저 케이블을 깔고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처럼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넣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서진 모더레이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CSP가 하이퍼 스케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좀 자금적인 문제에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영 씨? 마이크 안 되시나? 서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도 마이크가 안 되시나? 범주 씨? 예, 한국 CSP가 하이퍼스케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장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네이버 정도 자금 있는 회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 김남용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나 이런 쪽 아마존이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우주 쪽으로. 맞습니다. 하이퍼스케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래서 보안업계는 솔직히 사기입니다. 더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비즈니스적으로 가치 있지도 않습니다. 왜 워터폴에 있으면 다들 무언가 변화를 싫어하고 그 자리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 담당자들을 보안업계가 그대로 안아서 그 상태가 되어서 안주해 있는 상태예요. 이제 클라우드를 뒤늦게 쫓아가고 있으나 이쪽이 데브옵스니 테라폼이 데브세옵스니 이런 거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팔던 솔루션을 계속 팔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바뀌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대응하는 거 늦은 이유가 언제쯤 바뀌나? 그래도 바뀌겠지. 기다리다가 2020년 말쯤에 결론을 내리고 안 바뀐다. 이거 탈출해야 한다. 2021년에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시작한 겁니다. 클라우드 퍼스트를 선언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보안 전문가들의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도 클라우드 할 거야. 두 번째, 클라우드 비싸서 못 간다. 여러분, 인프라는 있잖아요. 무조건 장비 짱짱한 데 가야 돼요. 개발자랑 인프라 엔진이랑 가장 큰 차이가 개발자는
장비가 작은데 가도 어차피 거기서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인프라를 빌려써서 만들기 때문에 그 제품이 잘 나오면 돼요. 근데 인프라는 장비가 짱짱한 데 가야 내가 트러블 슈팅도 적게 받고 고급 장비를 써본 경험도 받고, 인프라는 무조건 장비가 센 데 가야 된다. 큰 회사를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업할 때 거치고 와야 되는 곳은 하이퍼스케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커리어에서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회사를 거쳐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즉 뒤늦게 보안업계에서 있어봐야 그 하이퍼스케일의 경험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보안의 여러 가지 기법들은 아직까지도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안 관제 리팩토링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연봉이 높아요. 과정을 통해서 뺄 수 없는 기초적인 보안들을 다 가르치고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도 끝내고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배우고 그 다음 개발 과정을 통해서 MSA 서비 관련된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CTO 커리어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CISO가 아니에요. CTO 커리어입니다. 보안을 경험해본 CTO 커리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업가가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가장 비싸고 돈 많은 걸 먹을 거예요. 왜? 데브세옵스는 글로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 직업으로는 연봉이 제일 높습니다. 글래스도어를 계속 클릭해보면서 찾아낸 결론이에요. 외국 글로벌도 인프라, 보안, 그리고 개발이 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모의 해킹을 유일하게 양성할 수 있었던 곳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의 해킹 툴도 만들고 모의 해킹도 했었던 그런 타클래스 백엔드 개발자를 지금 모셔왔고 백엔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서진 모더레이터는 자바 과정이 어느 정도 자바 자료 구조가 끝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MSA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자바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파이썬과 자바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잡고 고랭은 사이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다음으로 나오는 이 후방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고객이 실제로 보는 버추얼 워크. 여러분들은 방금 동영상으로 버추얼 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았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먼트, 그리고 드론, 로봇, 그리고 이제 도시 관련된 내용들, AI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커머셜 마켓플레이스. 사실 이게 메타버스예요. 자, 핀테크, 메타버스 VR, 비디오 컨퍼런스, 버추얼, 이건 뭐, 버추얼 메디신. 아, 이거 원격 의료. 예. 그리고 뭐 머신러닝, 보이스 액티베이션,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어쨌든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퍼스케일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담당자로 넘어가야 될 영역이죠. 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CSP들이 저 비즈니스를 상당히 많이 공략들을 할 겁니다. 뭐 자기네들이 직접 해서요. 자기네들이 직접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하나도 무조건 먹겠죠. 사실 연결 인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건 하이퍼스케일 회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면 메타버스 강의에서 애플 아이폰을 쓰든 갤럭시를 쓰든 미리 연결 인증 시스템이 인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AI 스피커나 아니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자동적으로 말로만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2027년 이전에 다 끝날 겁니다. 자, 이게 하이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트너에서 실제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더라 라는 자료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10년 정도 걸릴 것 같다. 10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 메타버스와 머신 커스터머스 이거는 10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메타버스를 제외하고요. 이게 2027년 이전까지 다 된다고요. 이 기반 기술이 모두 다 되었을 때 메타버스나 머신 커스터머스 같은 경우에는 땅 최종 핵무기를 만들듯이 궁극의 무기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기술들이 같이 올라왔을 때 저걸 배경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걸 노리는 거예요. 자, AI 스쿨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간 진행한 일을 보면은 야 이거 왜 옛날 거냐. 2021년 클라우드 퍼스트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적 변곡점이 지났다. 정확히 따지면 2021년부터 클라우드가 주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에서. 전략적 변곡점이 지났고 이제 늦으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과정, 리액트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노드.js를 가르치죠. 노드.js는 웹서버가 아닙니다. 백엔드는 맞지만. REST API를 철저하게 사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직업이 애플 천하다 보니까 그 시니어 애플 이제 그 개발자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헬스케어 앱 같은 경우 여기에 애플 이제 그거 왓치랑 아이폰이랑 그 다음에 아이패드랑 맥이랑 이거 동시에 다 연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거기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보게 되겠죠. 그게 iOS 개발의 끝판왕이에요. 네.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동이 될 거냐면은 AR 글래스나 MR 글래스가 2, 3년 안에 나오게 되면은 아마 iOS 개발에서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니티를 쓰겠지만은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그거야 그래픽 문제고. 네. 보안 과정. 두 번째, 보안 업계를 후순위로 지정을 하고 클라우드 MSP를 최우선으로 지정했습니다. 보안 시장이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 졌어요. 원래 있잖아요. 인프라 네트워크 시장이 보안 시장에 졌어요. 네트워크 보안 장비까지 커버하려고 네트워크 업계가 뒤늦게 했는데 보안 업계가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까지 커버하면서 보안 관제 시장을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끊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돼서 보안 업계가 메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클라우드 보안에 관해서는 어디가 메인적으로 하는 게 낫다? 클라우드 MSP가 하는 게 낫습니다. 보안 업계는 그냥 솔루션 벤더 기껏해야 될까 말까 하고 플랫폼은 클라우드 MSP에서 어떤 솔루션을 쓸지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시스템이 됐고 사실 메가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거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23년에 상장을 할 거예요. 메가존이. 그래서 우리도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만들고 리팩토링 과정도 클라우드 리팩토링 과정도 클라우드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사실상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면 DevSecOps입니다. 산업 클라우드는 아예 인증 시스템이 갖춰서 나온 플랫폼 상태로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본래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L4 이상은 사용자 책임이다 라고 했는데 사스 서비스와의 수직 통합은 아마 L4 이상 공항 문제까지 해결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글래스도어를 자주 보면은 레드팀이 없어요 요새. 요새 모이에켄을 안 뽑아요. 사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몇 보안 연구회사, 보안 전문 연구회사에서 레드팀이 있고 사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모이에켄을 안 키웁니다. 학생들을 모이에켄으로 안 넣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저한테 왔다가 클라우드를 하려고 보안을 하려고 왔다가 클라우드를 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공부를 하다가 이 과정까지 들어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좋은 선택이 됐을 겁니다. 장담하지요. 자,
그래서 보안업계는 온프레미스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솔루션 회사가 되었는데 김남현 멘토님. 네네. 저의 뷰는 이렇습니다. 멘토님은 어쨌든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팀장님한테도 클라우드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부터 그때가 거의 2020년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근데 사실 지금 그때는- 봤는데 예, 사실 저도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보안업계에 애착이 있어서 음, 변하겠지 했는데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감이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싸그리 다 바꿨어요. 근데 단체방에 들어와셨어도 알겠지만 이전 멘토도 저한테 그 말을 했잖아요. 클라우드 말고 할 거 많다. 너무 클라우드만 하지 마라. 저는 그거 다 씻고 지금 클라우드 퍼스트로만 가고 있잖아요. 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클라우드를 퍼스트로 하시면서 뭐 느낀 바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클라우드가 이제 결국 백그라운드가 되면은 정말로 여러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다양한 분야로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강의하게 된 뭐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도 클라우드 배우시면서 다양한 분야로 좀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안업계에 대한 큰 애착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인생 황금기를 돈도 투자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계좌 수익률도 중시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생 황금기 시간을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에 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뭐 세상에 좀 더 괜찮게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잖아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 이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벌면서 세상에 기여도 많이 하는. 그런데 보안업계 여러분들 가둬놓으면은 보안업계 고인물들의 뭐 PM들이랑 그 고인물들의 그냥 노예 짓거리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극복시키게끔 하려고 지금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개발까지 가르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프로덕트 그룹에서 기본적으로 개발과 프로덕트 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즈니스 관련된 팀이죠. 그리고 밸류 애드 그룹. 우리가 보통 IT 시큐리티나 아니면 인프라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쪽이 들어가게 되고 백오피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개발 단계부터의 보안이 있는 뭐니 그런 것들은 이 단계에서 충분히 같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키우는 거는 사업가이자 CTO를 키우는 거지 CISO 그러니까 CTO 밑에서 예산을 열심히 주십시오. 조르는 입장으로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우버 건으로 가장 크게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해킹을 뚫리면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유출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고를 각오하고 밝힐 거냐? 아니면 안 밝히고 그대로 묻어갈 거냐? 언젠가 드러나겠지만. 이거는 CISO의 딜레마거든요. 이럴 바에야 CTO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사고를 쳐도 그 사고가 무마가 됩니다. 지금 경제 시스템 보세요. 경제적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도 누가 책임을 지는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무마가 됐잖아요. 근데 뭐 해킹당해서 뚫린 것보다 지금 경제 사고가 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같은 역량으로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뛰어난 곳으로 길을 제시합니다. 자, 어쨌든 데브세곱스는 거기에 관련돼서 가장 이상적인 직종 중에 직종입니다. 그리고 폴리시 에즈 코드, 쉽게 말하면 이제 정책을 이제 코드로 다
입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책에 맞지 않는 행위는 할 수 없게끔 아예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과 자바를 메인으로 잡고 그 외 사이드로 고랭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익힐 것들이 없으니까. 이 데브옵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백엔드와 리액트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공략을 못한 건 데이터 분야인데 데이터 분야는 비즈니스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레드모 과정에서 비즈니스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완전한 데브세옵스, 그 엔지니어 범주도 넘어서서 CTO 이상 레벨을 노리기 위한 이 백엔드 과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건 BBB- 이직 전직의 기술 막힘이 없은 단 여러분들 중에서 네트워크 기초가 혹시 부족하신 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내 네트워크 기초가 어떻게 부족한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거만 되어도 네트워크 기초가 철저하게 되었습니다. 20주 차를 넘어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 네트워크 기초를 철저하게 익힌 학생들이 오는 거고 그 뒷부분은 보안업계에서 특수하게 하는 취약점 진단이라든지 보고서를 쓰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면 그 뒤에 보안업계에 대한 내용들을 듣게 될 거고 여기는 인프라 클라우드에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과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BBB-로 정의를 했습니다. 모더레이터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평 성장을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개발 관련된 언어에 대해서 언어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에서 파이썬과 자바를 둘 다 익히게 되는데 파이썬은 혼자 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직 성장으로 리더십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금의 경영 기법 모두 데이터 기반 논리적 의사결정을 해요. 그리고 사업가형 투자자 과정을 통해서 레드모 과정을 통해서 사업가형 투자자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수직 성장 과정에 아주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영어 과정은 아직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세팅은 끝난 상태고 테스트도 1년이 끝났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과정은 1년 정도의 테스트를 거치고 본격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미 성과가 났을 때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모이에킹 보안 컨설팅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키우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할 수 있어요. 멘토도 계시고. 그러나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데브세옵스를 양성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황금기를 레거시화되는 회사나 업계 그리고 엔지니어라는 직업 이런 위태로운 한국의 상황으로 묶어둘 생각이 없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가에 안주하지 않고 CTO, CEO가 돼서 사업가가 돼서 1티어급 경영자가 되도록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이게 훨씬 더 보안으로 안전합니다. 보안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코인원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제 해커 출신이다 보니까 좀 더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시죠.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멘토님?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브세옵스라는 직업은 글로벌에서 듭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직종 중 최고 연봉과 가능성을 가진 직업입니다. 단지 데브세옵스라는 단점이 이 밸류 애드 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포지션을 옮기고 싶으면 얼마든 프로덕트 그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이라는 게 프론트 개발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백엔드 개발은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프론트는 겉면에 보이는 역할을 더 많이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평균 연봉이 보통 높은 쪽이 보안 쪽이 기본적으로 평균 연봉이 높습니다. 원래 가치주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뚫고 나가서 매출을 내는 영업과 비슷해요. 그래서 경기 호황기에는 팍 오르지만은 불황기에는 대신에 대량 해고가 되는 단점이 있죠. 가치주라 어쩔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건 가치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에서 제일 높은 영역은 보안과 클라우드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데브세옵스는 이거를 훨씬 넘어섭니다.
직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변적이에요. 계속 새로 만들어요. 요즘은 이제 개발 경험이 있는,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쓰세요 이렇게 하는 데브릴이라는 이런 직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즉, 이 데브릴이라는 게 이게 인프라 회사에서 쓰면 이제 저렇게 우리 클라우드 쓰세요지만 사스 회사에서 쓰면은 이제 그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홍보하는 그런 직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기술을 기반으로 수평 성장을 하고 사업 재능을 키워서 사업가가 되는 수직 성장을 하는 게 목표가 되는 조직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평생 학습한테도 영감 주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가장 크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 직업으로 얼마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기를 가지고 계속 포지션이 달라지는, 트렌드가 달라지는 걸 따라가서 그 직업에 맞춰서 자기 닉네임이, 직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데브릴처럼. 어떤 사람은 인사로 갔다가 요즘은 개발자 출신으로 전부 인사를 하고 다 합니다. 테크 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드문 비즈니스 전문가, 그것도 테크 기반의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테크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걸 글로벌 단위로 하겠다는 거죠. 사업가형 투자자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레드모어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분명 여기서 열반 직업도 2027년쯤 되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자,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관련 파일들도 여기 위에 같이 첨부했습니다. 복사를 해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카카오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없으면 강제로 질문을 시킬 겁니다. 한 명씩. 권서진 모더레이터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소감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질문은 없어서 그럼 소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쪽 방향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 그리고 개발을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여기 밑에 살짝 뺐는데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살짝 뺐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화면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부세옵스를 목표로 하시고 영어로 하고 글로벌로 가고 하이퍼스케일러 이 근무 경험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저기서 일하는 법을 익히세요. 빅테크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술기관과 인맥 경험으로 사업가가 되셔야 된다. 이 인맥 경험이 필요해요. 단기적으로는 AWS 어소시에이트를 따시고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듣고 부족한 네트워크 기초가 있으면 복습을 하십시오. 단기적으로 이걸 듣는 기간 동안. 그리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십시오. 개발을 공부하고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고 클라우드 MSP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듣는 동안은 AWS 어소시에이트를 우선적으로 따시고 네트워크 기초가 부족한 걸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것도 없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보에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권서진 모더레이터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오승윤 씨, 네, 네, 소감이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따로 없고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클라우드가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점도 있었고, 공부할 게 정말 많다 앞으로. 그래서 항상 그 말씀해 주셨던 꾸준히 하라고 하셨던 그게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장준현 씨, 아, 네. 네 말씀하시죠. 뭐 클라우드나 영어 뭐 공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과정 통해서 그 좋은 직장 가면 좋겠습니다. 손범수 씨, 방금 들었던 OT로 인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성과 좀 확신에 대해서 갖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기초나 그리고 클라우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역시 MSP 기업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고로 MSP를 가시려면 AWS 어소시에이트 이상은 있으셔야 됩니다. 네, 박주영 씨, 네. 저는 보안학과였었는데 아까 모이킹이나 컨설팅 쪽을 좀 더 줄어들고 클라우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제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현 씨, 전에 들었던 OT 내용보다 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다시 그 새로운 트렌드는 적용해도 우리가 그걸 아웃풋을 바꾸는 거라서.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5분 휴식하시고 이제 모더레이터와 이제 멘토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걸 진행하도록 하시죠. 5분 휴식하고 권서진 모더레이터는 요거 이제 OT 1단으로 끊어주세요. 네. 그리고 2탄 다시 재녹화를 해주시면 됩니다.